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 임무로입니다. 떠람대오 탈출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화장입니다. 손작가입니다. 네, 참 날이 너무 화창합니다. 화창한데 여기는 우중충하거든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어떠셨습니까? 서른 읽기 또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질문을 또 잘해가지고 책을 또 탔어요. 뭐 질문하면 이제 책 주는 거? 그래서 책 값이 13,000원인가 그랬는데 네. 가서 김밥도 제가 2줄 먹고 2줄 가지고 오고 탄산수 2개 먹고 2개 흉내고 갖고 오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가져왔다고? 너 입에 설탕 묻었어. 그거 놨대. 아니 남은 거 가져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서른 읽기 되게 좋은 모임이다 네. 이거. 고맙습니다. 덕분에 적자입니다. 아니 회비가 15,000원인데 가니까 더 주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네. 좋더라고요. 이렇게 또 깨알 홍보 감사합니다. 너도 나중에 뭐 하면 제가 홍보해 드릴게요. 저는 간식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서 과장님 네, 잘 살고 있습니다. 부쩍 수척해지셨어요. 화장을 했는데도 수척해 보이군요. 살이 좀 빠졌어요. 됐어요. 신경 꺼요. 광대뼈 사이에 계곡이 있는 거. 네. 요새 이제 또 잡이 하나 생겨가지고 바빠져가지고 서과장이 많이 바빠졌죠. 네, 까칠해졌어요. 네, 원래 네. 까칠했는데 더 까칠해졌어요. 그렇군요. 이따 끝나고 그 잡으로 번 돈으로 뭐 사준다고. 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별일 없었는데 이제 봄을 극복하고 있고요. 네, 좀 이제 기분이 업되고 있어요. 살아남는 법을 이제 좀 많이 내면을 해가지고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글 하나 써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몰아가지고 눈이 부시게 모르죠. 김혜자 선생님. 김혜자. 이름 들었습니다. 남주혁 한지민 씨랑. 얘기 들었어요. 사실 안 봤었는데 이제 막 그 드라마를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고 뭐 글 쓰는 것 때문에 그 관련되신 분이 이거 한번 써보시는 거 어때요? 그래가지고 시간 없어서 막 그냥 내가 원래 옛날에 봤던 걸로 그냥 쓸까 하다가 하도 막 그러니까 또 최근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제가 또 했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가 사실 그거랑 조금 연동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봤는데 지금 여기 오기 직전에 딱 다 보고 왔거든요. 제 눈이 좀 촉촉하지 않습니까? 전혀. 좋아요. 그게 12부작인데 마지막 11부, 12부가 사람을 막 굉장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찢어 발견해요. 엔딩이 네. 굉장하다는 나도 얘기 킵해놓고 있어. 네, 보려고. 찢어 발견해 사람을. 그래서 나의 아저씨 이후에 또 가슴을 또 굉장히 두들겼던. 네. 비슷해요. 되게 재미있는 유머 코드도 되게 있고 삶의 의미나 어떤 사람에 대한 성찰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이제 노인들과 죽음에 대한 부분을 또 돌아볼 수 있게 하는데 아무튼 구성이 약간 처음에 보다 보면 난잡한 부분이 있는데 11회 12에서 이걸 다 해소하면서 한 개개인의 어떤 캐릭터를 다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펑펑 울었어요. 네.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손잡고 울 정도면은. 근데 되게 안 우는데 은근히 잘 우는 타입. 울면 많이 울고 혼자 있을 때 잘 우는 타입 있잖아. 네. 이런 애들이 이제 나이 먹을수록 드라마 보는데 애들은 안 우는데 혼자 울고 있고 이런 주먹 입에다 넣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튼 이 드라마 좋더라고요. 혹시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만한 드라마. 작가가 누구예요? 작가가 아직 잘 뭐 그것까지 검색은 하진 않았고. 떠람대오 드라마 특집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별일 없는데 요새 노래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음악을 계속 미친 듯이 듣고 있어요. 그 뭐 별로 안 유명한 노래인데 그 더 1975라는 미국인가 영국 밴드 애들인데 Somebody Else라는 노래요. 제가 이제 강변북로를 밤에 퇴근을 할 때 한 10시 11시에 퇴근하고 갈 때가 많은데 그때 요새 한 일주일 내내 계속 그 노래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듣는데 너무 좋아요. 한번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패널분들도 들어보세요. 불러봐요. 더 1975의 Somebody Else. 불러봐요. Somebody Else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되게 도회적이야. 노래가
약간 일렉트릭하면서 너무 도회적이라서 퇴근할 때 되게 도시인의 기분으로 시골집으로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누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이 봄에 어울리는 Somebody Else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 네, 댓글 읽어주시죠. 불사간님,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데 다음에 연옥에 대해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연옥의 다양한 세상과 성경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연옥의 탄생 배경이나 어원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죽음과 출산은 반대가 아닌 생명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에 신선했다. 이분 뭐 어디 AI가 구글 번역기에 돌린 듯한. 네. 시리가 대신 써준 거 아니에요? 띄어쓰기도 되게. 네, 그래서 좀 재밌긴 했어요. 네. 근데 연옥에 대해서 뭐 연옥만 가지고서 저희가 방송을 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기독교 왜 하냐 나도 기독교 사후 세계관 이야기할 때 이제 연옥에 대한 이야기들 언급을 했죠. 네. 만약에 그걸로 부족하시면 저희가 한 번 더 뭐 다뤄보는 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밍님이 우리 되게 애독자이신 거를 여기서 또 인증하시는 게 애청자이신 네. 걸 또 인정하는 게 기독교 사후 세계관 편에 연옥도 꽤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요. 홍홍홍 하고 지나가셨어요. 네. 민우민우님, 떠람데오 에피소드를 다 들으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좋았는데 이번 생명사부장은 정말 어렵기도 하고 제안해서 결론 내기도 힘든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4개를 다 3번씩 정도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난 어떨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답을 내려보고 다시 고치고 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나마 저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아파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할지에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과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럴 용기도 안 나고 부모님이 준비가 되셨는지 확신이 안 서네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약간 무게 있게 준비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든 그걸 잘 받아들여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쫑91님, 의촌도령기에 이은 꼰대의 꼰대들을 위한 명작 극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스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임브로의 친절한 스포 설명에 너튜브로 영화 리뷰까지 찾아보기 하였습니다. 40대 초 언제부턴가 아이돌 나오는 음방보다 시사 프로의 재미를 느끼며 나도 꼰대가 되어가는 것을 느끼는데 대놓고 꼰대 방송이라 하니 다시 한번 떠람대어가 나의 취향 저격 방송임을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꼰대가 아닌 어른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하며 좋아요 꼭 누르고 댓글 남기고 갑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꼰대 방송을 거부하고 싶네요. 네. 거절하고 싶어요. 네. 따발총. 네. 아니 저 그날 녹음 끝나고 이제 영화 마무리했는데 그 걔가 한 번도 소리를 안 낸다고 하잖아요. 네. 얘기했잖아요. 네. 멍멍이가 한 번 소리를 내요. 아 진짜? 그것도 모르고. 어디서? 그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 죽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걔를 이웃에게 맡기잖아요. 그 이웃집 할머니한테. 몽족 할머니한테. 그래서 그때 이제 걔를 그 몽족 할머니 그 의자에다 이렇게 걸고서 인사를 하고 갈 때 낑낑거립니다. 하는 거? 아, 그렇군요. 거기서 걔가 소리를 그렇게 내는데 저 걔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왜? 개감동? 그러니까 걔의 존재가 그러니까 말없이 이 사람이 꼰대든 쓰레기든 내 주인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그냥 되게 말없이 옆에 있어주잖아요. 제가 그 영화 보고 나서 나도 걔와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걔 같은? 네.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없이 존재해주는 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건 정말 쉽지 않죠. 저 과장님 충분히 개 같지 않아요? 그리고 구밍님과 3분의 3님께서 네. 되게 정성스럽게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이 두 분이 서로 아시는 분인 거예요? 이 두 분이 정동 젊은이 교회. 정동제일 감리교회 아닐까 싶긴데. 근데 여기 이 교회에서 만든 책자가 있는데 되게 잘 만들었네. 청년부. 그러니까 요지는 이 책자를 만들 때 떠람대오를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참고 자료에다가도 떠람대오 소개해주시고 뭐 그랬다 이러면서 이제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한 교회에서 만드는 책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러게요. 수준급이네요. 되게 퀄리티 있게 만드셨어요, 이거. 단일 그렇죠. 교회에서 만든
책자치고는 엄청나게 그리고 그 잡지 시간이... 이름이 라이트하우스입니다. 네, 좋은 교회군요. 여기 제 책도 추천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좋으신 분들인데. 네. 그런데다가 저는 이 책자가 단 줄 알았더니 네. 그 어디 붙어 있을 거예요. 스타벅스 카드를 할렐루야. 붙여서 갖다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정성스러운 선물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몸둘 바를 이런 모르겠습니다. 좋은 분들이 있으신 것 자체가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뭐 네 책 소개하면 돼. 당연하죠. 좋은 거냐?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 이거 지금 1월에서 3월호가 있고 뭐 4월에서 6월호 있는데 1월에서 3월호를 그냥 봤는데 이제 그 해 뭐 임원들 리더들 이렇게 막 사진들이 쭉 나와 있어가지고 봤는데 너무 뽀샵 처리들을 많이 하신 너무 잘 나온 사진들만 은혜 좀. 그럼 거기에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싫어? 그렇긴 한데 손 작가님이 비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3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섬유 향수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말씀의 기업 메디마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당첨자 확인 꼭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떠람대오 공지 게시판에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꼼시써니꼬우님께서 후원 계좌에 입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약간 무게 있는 것을 준비하면서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로 떠람 무비를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나의 아저씨가 드라마였다면 이 영화는 나의 할아버지다. 그래서 이제 그랜토리노 나의 할아버지 그랜토리노를 보셨고 그다음에 이번 주 우리 김사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영화는 떠람 명장 무비 쇼생크 탈출입니다. 띠르리. 네, 쇼생크 탈출. 다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영화여가지고 제가 중략하고 바로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생크 탈출은 스티븐 킹이라는 소설가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고요.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랑 팀 로빈스랑 모건 프리먼이 주연을 한 전설적인 명장 영화입니다. 제가 왜 자꾸 전설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냐면은 이 영화가 역대 최고의 영화를 뽑을 때 반드시 언급이 되는 작품이고 많은 사람들이 명작으로 뽑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IMDb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IMDb?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를 줄인 말인데 여기서 탑 250 을 골라가지고 내리는 평점에서 수년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방금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도 2019년 2월 24일 기준으로도 1위였어요. 참고로 이 IMDb에서 다루었던 그런 1위부터 10위까지 영화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10위 파이트 클럽, 9위 석양의 무법자, 8위 펄프 픽션, 인부러 좋아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는 거, 7위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6위 신들러 리스트, 5위 12인의 성난 사람들, 4위 다크나이트, 3위 대부 2, 2위 대부, 1위 쇼생크 탈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그리고 뭐 12위의 포레스트 검프, 뭐 14위 인셉션 뭐 이 정도. 이거 평론가 평점보다는 대중 평점? 네, 그렇죠. 관람객 평점에 가깝네요. 네. 그리고 뭐 현재 뭐 왓챠에서도 추천하는 영화 1위고 다음 영화 공동 1위, 네이버 영화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뭐 야후에서 선정한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선에도 올라와 있고 영국 뭐 어디 뭐 퀴튼 에디션 LTD에서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01선에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대단한 명작이고요. 쇼생크 탈출을 이제 만든 원작자인 스티븐 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티븐 킹은 미국의 작가로서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의 소설이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부 정도로 팔렸을 정도로 역사상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작가 중에 한 명이고요. 대표적인 다작 작가래요. 그리고 현재까지 약 50편의 장편과 200편의 단편을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이 쓴 소설이 가장 영상화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데 극장용 영화는 68편, TV용 단편이나 미니 시리즈 등은 31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겠구만.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어이없는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거 뭐 캐리, 샤이닝,
샤이닝? 샤이닝. 네, 스탠리 큐브릭. 그거? 네, 유사한 작품이에요. 공포 영화의 고전이죠. 미스트 이런 호러 소설의 걸작이나 뭐 오늘 다룰 쇼생크 탈출, 그린마일, 미저리, 그것, 스탠바이미. 아, 이것들이 다 스티븐 킹 원작이라는 거죠? 네. 미저리도 그렇구나.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약간 공포 저 약간 미저리인 줄. 네. 미저리 대단하구나. 네. 그래서 스티븐 킹이 알다시피 이런 공포 소설을 주로 쓰는 작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거에 반론을 하면서 난 그렇지만은 않다. 나 다른 것도 잘 써.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반론을 내가지고 써낸 작품이 사계라는 시리즈예요. 그 비발디의 사계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그래서 이 쇼생크 탈출이 사계에서 봄에 해당이 되는 작품이고요. 여름은 영리한 학생, 가을은 스탠바이미, 그리고 겨울이 호흡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희망의 봄, 타락의 여름, 자각의 가을, 의지의 겨울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아주 공포적이지 않은 성장담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계를 냈었죠. 그 사계절의 컨셉도 너무 좋고 네. 그 계절에 맞는 여름의 타락이라든지 가을의 자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봄 빼곤 다 망했네요. 스탠바이미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진짜? 네, 이거 엄청 유명한 영화인데. 그래요? 네, 아카데미 상도 받았고 아무튼 대단한 영화를 알고 있어요. 예, 제가 무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쇼생크 탈출은 그의 원작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을 영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은 프랭크 다라본트라는 감독인데 약간 생소하시죠? 네. 이 사람이 그린마일도 만들었고요. 미스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TV 시리즈 워킹데드를 연출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왜 이렇게 낯이 낯설다고? 네. 나도 그 지금 너무 이 감독 이름 처음 들어서 검색해봤더니 딱 그것만 나오더라고. 근데 워킹데드는 몰랐네. 오. 근데 되게 겸손한 감독이어가지고 초창기 이 사람이 쇼생크 탈출이랑 그린마일을 찍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다. 감옥을 무대로 한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잘 옮기는 재주만 있을 뿐이다. 아, 너무 겸손하다. 네. 그런 평에 비해서 굉장히 겸손한 감독으로 근데 알려졌어요. 이런 말 왜 하는지는 알 것 같아. 다 그렇잖아. 지금 스티븐 킹 원작이고 네. 그린마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감옥 안에서 있는 이야기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여기에 배우들이 나오는데 2명의 걸출한 배우가 있어요. 걸쭉한 배우군요. 첫 번째 팀 로빈스. 스프 같아요. 네. 아주 걸쭉하고요. 이 사람은 팥죽이에요, 팥죽. 주인공인 가래. 앤디 듀프레인 역을 맡았고요. 네. 다들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걸쭉하게 생겼죠.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키가 196이에요. 아, 그렇게 그래? 컸나? 네. 키가 196인데 손잡고 지금 그렇게 컸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다 장신이에요. 다 모건 프리만이 188.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약간 잔인한 간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192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모건 프리먼이 188인데도 앤디 이 팀 로빈스의 이마까지밖에 안 와요. 아, 그치. 네, 그래가지고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이제 후반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탈옥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찾고 나서 걸어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줄 서 있는 창고에 보잖아요. 혼자 훅. 호빗이에요. 아, 진짜로 호빗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새로 들어온 제수들이랑 이렇게 포승줄에 묻혀가지고 딱 일렬로 서 있는 부분에서 이 사람만 하는 머리가 5개 정도 위에 있어요. 아 그래 거기서 좀 컸던 것 같아. 네. 그 팀 로빈스가 그 전에 기억하는 게 그 약간 웃긴 영화에서 웃긴 역할로 되게 가볍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쇼생크 탈출에서 무게 있는 역할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의외였거든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전 그 영화 안 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건 프리먼. 영화에서 앨리스 보이드 레딩의 역할을 맡았는데 극 중에서는 레드라고 불려요. 영화에서는 흑인으로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아일랜드 계열의 백인으로 등장을 하고요. 소설에서. 왜 레드라는 이름을 붙였냐면은 백인과 흑인의 혼혈에게 멸시적인 의미로 붙는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일랜드 이민자들 자체가 영국의 핍박과 아일랜드 대기근을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극빈층을 이루었던 이제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 가지고 훨씬 열악했던 생활을 했던 그런 부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백인 주류 사회로 편입되기 전까지 엄청나게 차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일랜드 계열의 사람들을 차별 대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차별어가 바로 하얀 깜둥이라고 불렀대요. 화이트 니거. 그리고 아무튼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작의 레드는 확실하게 백인이고요. 소설에서 레드가 이제 젊은 시절의 자기 모습을 불타오르는 듯한
빨간 머리를 가진 청년으로 회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백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이 레드가 모든 장면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화자로 나와요. 근데 이동진 평론가께서 모건 프리먼을 뭐라고 평했냐면은 헐리우드에서 가장 나레이션을 잘하는 배우라고 칭찬했어요. 왜 그런지 알겠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도 이 사람이 나레이션을 했죠. 거기 웃기는 댓글이 달렸는데 그냥 모건 프리먼이 벽이 있었다라고 말하면 벽이 생기지 않음? 나는 모건 프리먼이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태어났는데 뭐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그런 나레이션에 칭찬을 했어요. 왜냐면 모건 프리먼이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아, 그거를 얘기한 그렇죠. 거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아, 맞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멋있는 흑인 할아버지 2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한 명이 누구예요? 덴젤 워싱턴. 덴젤 워싱턴하고 모건 프리먼. 나는 사무엘 잭슨. 나도 그냥 사무엘 잭슨 떠올렸는데. 그 할아버지는 또라이 할아버지. 거기에는 또라이 할아버지. 사무엘 잭슨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치. 거의 뭐 할리우드에서는. 근데 이미지가 비슷비슷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사무엘 잭슨 멋있긴 한데 약간 또라이 할아버지. 좋고 푸근한 할아버지는 아니죠. 그치. 네. 아, 모건 프리먼이 맞아.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하나님이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는지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은 우연찮게 이 원작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의 앞에 보면은 스티븐 킹이 이렇게 써놨어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야기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아까 말했던 공포 소설만 쓰는 사람이었다고 인식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중점을 준다는 걸 표현한 말인 것 같아요. 뭐 기타 등등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스티븐 킹의 지필작처럼 영화로 만들어졌고 개봉 당시에는 큰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CNN의 창립자이자 케이블 TV 업계의 거물인 테드 터너라는 사람이 영화의 2차 판권을 사가지고 자신의 채널에 끝없이 틀어줬대요. 계속. 그래가지고 입소문이 퍼지고 덕분에 DVD랑 비디오에서 1억 3천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합니다. TV와 상영 시장에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어요. 근데 왜 주목을 못 받았냐면은 아카데미 7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긴 했어요. 근데 그의 경쟁자들이 포레스트 검프, 펄프 픽션, 가을의 전설, 라이온 킹, 스피드. 이 너무 쟁쟁한 작품들이 붙어가지고 수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AFI라는 미국 필름 연구소에서 이제 후에 선정한 역대 최고의 헐리우드 영화 100위 중에서 72위에 들었어요. 근데 당시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포레스트 검프는 76위예요. 그 후에 제꼈죠. 1위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국내 공중파에도 여러 번 더빙을 해가지고 방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초등학교 때 더빙판으로 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래서 내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수를 쓰죠.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걸러 깨끗하게 만들어. 이게 성우들이 이제 더빙을 해서 이 팀 로빈스 더빙판은 목소리.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더빙 자막이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더빙을 해가지고 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더빙판 난 너무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이질적이잖아. 사실 그 굉장히 웃기잖아. 미국인이랑 흑인이 한국말 하는 거니까. 그 말투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거 추억이 되살아나가지고 한번 제가 틀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케이블 채널을 돌리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근데 유명한 게 있어요.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무조건 끝까지 보게 되는 영화로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은 채널 돌리다가 나오면은 이 정도면 초반이지 하고선 계속 보게 되는 영화. 그래? 저도 그렇게 수도 없이 봤어요. 이렇게 채널 서핑하다가 저도 그래요. 쇼생크 탈출 나오면은 꼭 중간에 이렇게 뭐 그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감옥에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라던가 뭐 애매한 데가 나오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네 하고서 끝까지 그렇게 항상 한 6번은 봤던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런 영화는 테이큰이에요. 리암 니슨 테이큰이지. 테이큰이네. 그럼 이제 끝나요. 전화기를 딸 납치됐네. 그러면 이제 다 죽이고. 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도 있나? 교지가 발행이 됐었어요. 학교에서. 그때 제가 그 국어 선생님이 추천하셔가지고 영화 감상문을 거기 교지에 올렸는데 그때 봤던 영화가 쇼생크 탈출. 조속하셨네. 그래서 그 교지가 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갖고 와서 자랑하려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너무 글이 자랑할 만한 글이 아닌 거야. 조악한가요? 너무 조악한 거야. 그때 감성인 거죠. 아 그럼 우리는 추천도 못 받아봤어 그런 거. 그러니까 난 추천 받아봤어요? 글을 써본 적이 없어. 나도 써본 적이 없어. 뭐. 이동진 평론가께서는 이 영화를 싫어하기 어려운 영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좋아하느냐의 차이지, 그러니까 다 좋은데 너무 좋으냐, 죽도록 좋으냐, 그냥 좋으냐, 이 차이일 뿐이지 싫어하기 어려운 영화다. 근데 갑자기 드는 의문인데 네. 영화를 뭐 보기 전이든 본 후든 평론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뭐 찾아보세요? 아 저는 봐요. 저도 그래요? 봐요. 전후로 찾아보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저는 영화 셀렉할 때 그 별이나 평점 같은 거 관객 평점 안 보고 평론가 평점 보고. 아 저는 저 평론가 평점 절대 안 보는. 아 진짜? 왜 다 내 밑이다. 아니 뭔 소리야? 니까지 것들이 무슨 별로 재미없더. 아니 그 사람들 의견 따라 보면 네가 뭔데 재미가 없더라고. 평론을 해? 난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적당히 어느 정도 그 평균이 넘어야지 약간 그걸 셀렉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나는 영화를 계속 볼수록 그 평론가들의 그 어떤 영화를 보는 미학적 기준이 점점 비슷해져 간다는 느낌이 진짜? 있어. 왜냐면 만약 1년에 영화를 10편 정도 봐. 그러면 그냥 관객 평점 높은 영화 보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1년에 영화를 막 50개, 70편씩 막 이렇게 봐. 그러면 점점 평론가들이 재밌다고 하는 영화들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게 있죠. 네, 영화에 대한 이제 주변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화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거를 장면들을 설명을 하면서 원작에 나온 부분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자주 할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그럴 것 같고 다소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그걸 좀 분별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끄세요. 네,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초반에 되게 많은 떡밥을 뿌리고 나서 잘 회수한 영화예요. 모든 떡밥을 아주 잘 회수한 영화고 특별히 연출에 있어가지고 교과서로 불리는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거든요. 그런 카메라 앵글이나 구도나 뭐 빛을 사용하는 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발제를 하면서 잘 얘기하고 초반에 떡밥을 회수하겠다라고 한 것을 후반에 가서 꼭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1. 앤디가 아내를 죽이려고 하다. 영화가 시작을 하면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깔립니다. 이렇게 깔려요. 그럼 앤디 듀프레인이 차에서 아주 고뇌하는 슬픈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디 듀프레인이 팀 로빈슨가요? 네. 네. 그리고 우수에 찬 눈빛으로 이내 수건에 쌓은 권총들과 총알들을 꺼내가지고 그걸 세어보면서 술을 마셔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화면이 법정 장면으로 넘어가요. 검사가 그에게 물어요. 듀프레인 씨, 말씀해 보시죠. 부인이 살해되던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심하게 다퉜습니다. 몰래 바람을 피우기 싫었는데 내가 알아서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노에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당신 반응은 어땠죠? 거절했습니다. 리노보다 지옥에서 먼저 만나게 될걸? 이웃들 말에 의하면 그렇게 말했었다죠? 앤디가 말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전 흥분해 있었어서 기억이 안 나요. 부인과 싸운 뒤 어떻게 됐죠? 아내가 가방을 샀어요. 퀸틴, 아내랑 바람이나 골프 강사예요. 퀸틴과 함께 가서 살겠다고 짐을 챙겼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앤디의 아내가 퀸틴과 그렇게 정사를 하는 장면이 중간중간에 오버랩이 됩니다. 계속해서 검사가 앤디를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중약해서 말하면은 앤디가 그날 밤에 바에 가서 술을 많이 마시고 권총을 가지고 와서 그 바람난 부인이랑 그 대상의 골프 강사에게 겁을 주려고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밖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결국 술이 깨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에다가 총을 버리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앤디의 부인과 그 정부가 38구경 탄환에 맞아 살해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총이 앤디의 총과 똑같은 구경이었어요. 그리고 앤디가 버린 총은 3일간 경찰이 수색을 했는데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앤디가 어떻게 쇼생크라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이 법정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앤디 부인이 바람이 났어, 골프 강사랑. 네. 그래서 죽이려고 갔다가 네. 안 죽이고 왔는데 네. 둘 다 죽었다는 거야? 네. 그럼 누가 죽였어? 후반에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앤디가 그 검사 계속 추궁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덤덤하게 말해요. 전 결백하기 때문에
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불편한 일입니다. 영어 어조인데도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책에 보면은 이거 좀 더 상세하게 묘사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배심원들이 엄청 반감을 가져요. 저 피도 눈물도 없는 놈 봐라. 자기가 죽였으니까 저런 식으로 건조하게 얘기를 하지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배심원들한테 반감을 사가지고 유죄로 판결이 나죠. 이제 검사가 앤디를 몰아붙일 때 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앤디의 총에 그 6구경이에요. 6개의 총알이 들어가는데 6구경이라 말하는 거 아니고 그 6발의 실탄이 들어가는 권총인데 이게 감정에 치우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잔인하고 냉혈적인 성격의 복수였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 이유는 한 사람을 4발씩 쏘았대요. 그러니까 총 8발을 쐈는데 총에 6발이 들어가니까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다 쏜 다음에 다시 멈춰서 장전을 하고 나서 한 발씩 더 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아주 잔인한 의도된 복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앤디가 이렇게 건조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검사가 열받아가지고 계속 쏘아대고 결국 앤디는 이렇게 선고를 받습니다. 본 법정은 주어진 권한으로 각각의 희생자에 대한 종신형으로 2번의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2번의 종신형이라는 거는 종신형 곱하기 2라는 얘기인 건가요? 네, 근데 사실 의미가 없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무기징역이라는 뜻이고 네, 의미 있어요. 네네. 그래요? 더블로 받으면은 뭐 몇백 년씩 네. 그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게 상징적 의미도 있고 풀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너는 죄가 많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이 안 되게. 근데 책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약간 앤디에 되게 침착하고 냉정한 성격이 자세히 묘사가 돼 있는데 여기서 팀 로빈스가 처음부터 이 톤을 가지고 잘 연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고 그 판결을 받았을 때도 난 죄가 없어 막 보통 이러고 잡으면 난 죄가 없다고 막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공만 살짝 커져요. 근데 왜 연기를 해요? 네? 네? 어차피 너가 아무리 연기를 해도 청취자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아, 이 뭔가 그 메소드 발제비 해가지고. 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왜 덤덤해? 성격이 그래요. 아, 걔 성격이야? 네. 장면 2. 레드가 가석방 첫 번째 심사를 받다. 어떤 회의장 같은 방의 문이 쭉 하고 열리면서 앞에 보니까 5명의 C.S. 루이스 같은 머리 스타일 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다 C.S. 루이스 같이 생겼어요. 반대머리라는 뜻이죠? 네. 다 똑같이 생겼어요. 늙은 대머리. 그러고 나서 레드, 이제 모건 프리먼이 들어와서 모자를 벗고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레드가 앉아요. 그리고 물어요. 거기 있는 한 명이 종신형 중 20년을 살았군요. 네.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됐다고 봅니까? 네. 분명합니다.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전 새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신께 맹세 후 진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철컥 하고 레드의 프로필에 도장을 찍는 소리가 나면서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는 그 도장을 떼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리젝티드. 거절됐다. 부적격이다. 왜? 이게 뭐 그런 기준에 맞지 않았나 보죠. 뭐 가석방의 기준에. 연맥이는 거야 뭐야? 가석방은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게 3번이 나와요. 3번이 나오는데 장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게 영화의 어떤 큰 기둥과 같은 틀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떡밥을 제가 나중에 회수를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프로필에 사용된 모건 프리먼의 젊었을 때 사진이 있잖아요. 이게 모건 프리먼이 아니라 아들이래요. 친아들을 그렇게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젊을 때 들어와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감옥에 있었고 네. 계속해서 이제 거절을 당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레드가 사실 앤디를 주인공으로 보는 관점들이 보편적이지만은 레드를 저는 이번에 볼 때는 주인공의 관점으로 봤는데 그래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가지고 이 가석방 그 심사를 거절당한 레드가 나오면서 나레이션이 나와요. 나 같은 놈은 미국 교도소마다 있다. 뭐든지 구할 수 있는 녀석. 담배. 대마가 좋다면 대마 한 봉지. 아들놈 고등학교 졸업 축하주도 구해줄 수 있다. 웬만한 건 뭐든지 구해줄 수 있다. 쿠팡처럼 여기 나오는 그런 어떤 걸 제가 수정했어요. 쿠팡처럼 통신 주문하면 배달해주는 그런 거지. 그래서 1949년에 앤디 주프레인이 내게 와서 리타 헤이워드를 감옥에 데려와 달라 했을 때 난 문제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레드가
감옥에서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뭐든지 물건을 구해다 주는 사람이에요. 수송책 같은 거여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을 뭐 밖에서보다 좀 더 수수료가 들어간 거를 더해주면은 그 돈을 받고선 그거를 구해다 주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장면 3. 앤디가 감옥에 들어오다. 이제 이후의 장면에 앤디를 태운 수송차가 쇼생크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수송차가 지금처럼 이렇게 닭장차가 아니라 약간 큰 스타렉스 같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카메라 앵글이 대단한 게 마치 자유로운 새가 날아가면서 쇼생크를 쭉 위에서 둘러보는 구도로 잡거든요. 앤디가 들어오는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앤디라는 자유로운 새가 새장 속에 갇히는 그런 앵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연출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그 레드의 나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앤디는 1947년 초에 부인과 그 정부를 살해한 죄로 쇼생크 교도소에 왔다. 사회에서는 포틀랜드 지역의 큰 은행의 부지점장이었다. 젊은 친구가 꽤 성공했었다. 그러니까 앤디의 사회에서의 포지션이 부지점장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사실 은행 부지점장이 되게 높은 그거잖아요. 되게 높죠. 네. 근데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던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쇼생크의 죄수들이 수송차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죄수들이 내리는 데에 모여들어요. 막 웅성웅성 하면서. 이제 막 욕하고 겁주죠. 네. 그때. 그러면서 새신자를 환영하듯이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래서 싱싱한 신입이 왔어요. 와, 환영해. 쇼생크 형 올 환영해. 그러면서 웅성웅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기 모건 프리먼 이제 레드와 친구들이 그 새신자들을 보면서 내기를 해요. 내기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새신자들 중 오늘 밤 누가 제일 먼저 울 것이냐. 네. 감옥에서 너무 무료하니까 레드가 말해요. 난 앤디를 처음 봤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바람만 세게 불면 넘어가게 생긴 친구였다. 그게 내 첫인상이었다. 그래서 레드는 앤디한테 담배를 걸어요. 난 쪼놈. 저기 키 크고 부잣집 아들 같은 놈. 키가 진짜 엄청 커요. 수송차보다 컸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라고 말하면서 담배 10가치를 겁니다. 이런 레드의 앤디에 대한 오해가 변하는 관점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앤디가 수송차에 내려가지고 쇼생크 이제 감옥으로 걸어 들어갈 때 아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던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쇼생크 전체를 보던 앵글이 거꾸로 뒤집어지면서 그 새가 추락을 하면서 이렇게 위를 올려보면서 갇히는 시점으로 바뀌어요. 대단한 연출이에요. 장면 4. 교도소장과의 첫 만남. 이제 죄수들이 앤디를 비롯한 한 15명 정도 되는 죄수들이 일렬로 딱 섭니다. 그리고서 교도소장인 노튼과 간수장 하들러가 등장해요. 교도소장이 말해요. 너희들은 중죄수다. 그래서 나한테 보내진 거지. 규칙 첫 번째. 욕설은 안 돼. 내 감옥에서 주님을 욕되게 할 순 없어. 나머지는 차차 알게 돼. 질문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죄수가 질문을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민부로 어때요? 교도소장 어떤 것 같아요? 교도소장 대부분 이런 영화에서 교도소장은 나쁜 애죠. 치사하고. 근데 뭐 여기 비열하고. 욕설은 안 돼. 내 감옥에서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없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은 정직한데 뒤로는 뭐 이것저것 다 헤쳐먹는. 뻔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한 죄수가 바로 질문을 해요. 밥은 언제 먹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라고 하는 하들러가 키가 192고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진짜 쌍막하게 생겼어요. 되게 약간 그 뭐지? 터미네이터 주인공이 누구였죠?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를 좀 더 찌그러뜨려는 것 같이 생겼거든요. 굉장히 커요 아무튼. 근데 밥은 언제 먹어요? 이거 김사부가 늘 하는 얘기죠. 감옥이 아니잖아. 네. 근데 하들러가 오늘 밥 먹어요? 오늘 밥 먹을 거야? 그 하들러가 간수봉을 쓱 하고 꺼내가지고 접근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말해요. 처먹으라고 할 때 처먹고 쌀할 때 싸면 되는 거 알겠어? 이 쓰레기 같은 놈 하고 그래서 뻑뻑 때려요. 아 때려요? 네. 아 앞으로 나도 너 때리면 되는군요. 아니 욕설은 안 되라고 지금 임무로 밥 언제 먹어요? 가도 처먹으라면 처먹어. 그때 때리면 되는군요. 앞에서 교도소장이 욕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네. 바로 이렇게 하면서 fucking asshole 뭐 이러면서 motherfucker 막 이러면서 때린단 말이에요. 네. 네? 참고로 이분이 스폰지밥의 그 가재 아저씨 성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더빙할 때? 네. 아. 그리고 교도소장이 말해요. 그 잠잠해진 상태에서 난 2가지만 믿는다. 규율과 성경. 네. 너희는 둘 다 받게 될 거다. 주를 믿고 의지하라.
내 놈들 목숨은 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 교도소장의 가슴을 보면 황금색 십자가 배지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앤디가 샤워와 소독을 하고 나서 샤워를 와 이렇게 샤워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소방관 호수 같은 거를 막 뿌려요. 빨개 벗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소독제를 확 뿌린 다음에 성경이랑 옷을 받고 빨개 벗겨가지고 그 상태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밤이 됩니다. 레드의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첫날 밤이 제일 힘들다. 그건 분명하지. 태어날 때처럼 발가벗고 걸어들어와 피부는 소독약 때문에 따갑고 눈은 안 보이고 감방에 쳐넣어지고 철장이 닫히고 그 순간 실감하게 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예전의 삶은 사라져버려 과거를 생각해볼 끝없는 시간만이 남는다. 신참은 대개 첫날 밤에 미치려고 한다. 항상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지. 매번 그랬다. 문제는 누가 먼저 울 것인가. 모두 거기에 내기를 거는 거였다. 난 앤디 듀프레인에게 걸었다. 근데 앤디가 이 감방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뭐지? 서 과장님이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네. 둘러보겠지. 둘러보고 나서 기도하죠. 식전 기도. 네. 밤인데 뭐 했을 것 같아요? 물티슈로 바닥을 닦아요. 물티슈가 어딨어요? 야 역시 앤디가 침대 사진으로 찍어요. 인스타에 올려요. 감옥 감성 막 이러면서 쇼생크 감성. 정리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앤디가 세수를 해요. 물을 틀어놓고 세수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시나리오 같은 거 쓰는 거를 예전에 잠깐 공부했어요. 많이 아니고 잠깐 공부했는데 시나리오 같은 걸 쓰고 이런 극본을 쓸 때 어떤 캐릭터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를 아주 그냥 대놓고 확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게 이펙트가 적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그냥 툭 던졌을 때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원천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의 아저씨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선균이 굉장히 어떤 맥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피곤했었던 하루를 이렇게 거칠었던 하루를 보내고 나서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갔는데 이지한이 그걸 도청을 해요. 도청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누가 동생 그 형들이 이성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걔 이름이 뭐였죠? 이성균이? 박동훈 부장. 박동훈 부장. 동훈이가 그렇게 지하철에 앉아서 갈 때면은 나는 뭐 기도하듯이 생각한다고 앞에 이렇게 누가 나이 먹은 노약자분들이 없기를. 왜냐면은 자기도 피곤한데 일어나고 말 거니까. 근데 이지한이 계속 도청을 하는데 이렇게 쿡쿡쿡쿡쿡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엄청 피곤한데 앞에 누가 있는 걸 보고서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양보하고 서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이게 박동훈 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되게 원초적으로 툭 던져가지고 묘사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앤디가 세수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서 이렇게 세수를 하는 건 보통 약간 리프레시하고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니까 하는 자기 거잖아요. 전에 씻고 자는 사람인 거죠. 네. 그걸 되게 길게 표현했군요. 네, 그런 의미예요? 아니요. 그런 아니잖아. 어떤 여기 왔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어떤 자기를 잡는 사람이라는. 요동치 않는 맞아요. 환경에 요동치 않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앤디가 세수를 하고 교도소가 소등을 합니다. 그리고 레드의 친구 중 한 명이 새로 들어온 재수 중 두려움에 떠는 이른바 뚱땡이 한 명을 자극해요. 막 야 엄마가 보고 싶지? 외롭지? 오빠한테 와 뭐 이러면서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걔가 결국 막 멘탈이 흔들리면서 마미 엄마가 보고 싶어. 날 여기서 꺼내줘요. 난 죄가 없다 그러니까 막 그 재수들이 신나가지고 깡깡깡 치면 내가 울렸어 내가 이겼어 하면서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간수장 하들러가 나와가지고 니네 닥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떠들어요. 계속 떠드니까 떠들고 시끄럽게 하니까 걔가 꺼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막 그 뚱땡이가. 그러니까 하들러가 그래 내가 꺼내주지 한 다음에 거기 감방에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간수 봉을 가지고 엄청 패요 진짜로. 심각하게 패요. 그래서 죽어요. 아 진짜? 네. 첫날 이렇게 팼는데 의무실에 보내요. 의무실에 보내는데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죽었나. 어쨌든 그 뚱땡이는 이렇게 울어가지고 죽고 앤디는 울지 않았어요. 레드가 말해요. 감옥에서의 첫날 밤 듀프레인은 내게 담배 2갑을 잃게 했다. 그는 끝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장면 5. 앤디는 다르다.
이제 간밤에 담배 내기를 해가지고 이긴 레드의 친구가 그 값으로 담배를 걷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 이거 내가 걸었던 거 하면서 담배를 딱 주니까 여기다 일자로 딱 세워가지고 향기로운 냄새하면서 딱 냄새를 맡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에이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간밤에 그 뚱땡이는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죽었어. 왜? 아니 의무실에 있었는데 다들 퇴근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깨진 상태로 오늘 새벽까지 있었어. 어쩔 수 없지 뭐. 그 다들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앤디가 저기 멀찍이서 물어봐요. 이름이 뭐였죠? 그러자 그 친구가 말해요. 뭐라고 했어? 누가 그 사람 이름을 알았나 해서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해요. 신입 미친 지랄마 이름이 뭔 소용이야. 이미 죽은 놈이야. 앤디는 여기서부터 다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여기 쇼생크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랑. 그 후에 앤디가 이제 샤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샤워장에서. 근데 감옥에서 동성애 강간범이 있어요. 보거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항상 뭐 이런 어떤 감옥 영화에서 나오는 클리셰 같은 인물이죠. 계속 추파를 던져요. 뭐 이렇게 자기 그러면서 엉덩이가 뭐 이렇게 섹시한데 뭐 이러면서 추파를 던져요. 앤디가 무시하듯이 경멸을 하면서 지나가요. 그런 앤디를 말이 없었다고 레드가 말합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난 후에 앤디가 레드한테 말을 걸어요. 그 대화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당신은 뭐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암성 망치 하나만 구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레드가 그걸 뭐에 쓸 거냐고 되게 꼬치꼬치 물어봐요. 왜냐면은 망치라는 거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흉기가 돼가지고 그 보거스라는 사람 걔네 일당들이 앤디를 노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뚝배기를 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앤디가 나는 감옥에서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밖에 있을 때 돌을 수집하고 이렇게 강화하고 다듬는 게 취미여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이건 좀 더 위험 부담이 있는 물품이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 그러고 돈을 딱 주고 앤디가 천천히 키도 큰데 이렇게 흐느적은 아니고 유유자적하면서 걸어가면서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레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가 잘난 척한다고 말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어딘가 조용한 면이 있었다. 다른 재수와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했다. 그는 마치 세상 걱정 없이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처럼 걸었다. 투명 인간의 옷을 입어서 이곳에서 보호받을 것처럼 첫눈에 난 앤디에게 호감을 가졌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모습들을 계속해서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 후에 이제 레드가 앤디가 주문한 암성망치를 받아보고 웃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걸 가지고 탈옥을 하려면은 600년쯤 걸릴 거다. 굉장히 작아요. 네, 굉장히 작은 망치. 이 책보다도 작은 망치였거든요. 그 후에 앤디가 아까 말했던 보거스 일당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영화에서는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데 소설에서는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레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앤디가 잘 싸워서 당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교도소는 동화 속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앤디가 돌을 수집하고 강화하고 조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은유거든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앤디는 여기 쇼생크라는 감옥에 갇혔지만은 갇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갇혔지만 갇히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조각하듯이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유를 꿈꾸게 하며 조각하는 일들을 행하거든요. 이따 가면 이런 떡밥들이 다 나와요. 뭐 레드한테 하모니카를 주는 장면이라던가 톰이란 사람에게 글을 가르치고 검정고시 준비하는 일, 도서관 만드는 일, 피가로의 결혼을 틀었던 일이라든가 계속해서 이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원석각 같은 조각 돌을 깎아가지고 조각하는 일을 하거든요. 마치 조물주처럼. 그래서 앤디를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났던 말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앤디는 생각하는 대로 이 교도소 안에서도 끊임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장면 6. 터닝 포인트. 아까 말했던 보거스와 일당들이 앤디를 계속 쫓아다녀요. 근데 이런 나날들이 계속 되었다면은 앤디는 버틸 수 없었을 거라고 레드가 말해요. 근데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5월의 어느 날에 자동차 번호판 공장 지붕을 새로 깔아야 하는 일의 지원자를
구한다고 교도소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드는 이 일에 간수들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자기와 친구들을 고용하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레드랑 앤디랑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 한 6명, 7명쯤이 거기에 고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이 왜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했냐면은 5월에 야외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이제 옥상을 칠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잔인한 간수장 하들러가 동료들에게 막 투덜거리는 장면이 나와요.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그가 35,000불쯤을 자기에게 유산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야 그러면 엄청난 돈을 남겼는데 왜 투덜대시냐 그러니까 이게 당시 정부의 정책상 거의 다가 세금으로 빠지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거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니라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디가 지붕에 이렇게 타르 같은 거를 취하면서 갑자기 걸레를 넣고 그 얘기를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그 간수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말해요. 거기 쳐다보지 마 앤디. 빨리 눈 깔고 걸레질이나 해. 근데 앤디가 계속 서서히 하들러에게 접근을 하니까 레드랑 동료들이 쟤 이제 죽었다. 야 보지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돌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간수들한테 앤디가 딱 가가지고 갑자기 인기척을 느끼니까 간수들이 뭐야 하면서 총을 딱 하고 거내고 하들러가 딱 눈을 마주치니까 앤디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들러 씨 부인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들러가 간수봉을 탁 꺼내가지고 뭐 fucking 뭐 이러면서 죽고 싶어 환장했냐? 그러니까 앤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배신 안 할 거라고 믿냐는 거죠. 너 내가 죽여줄게. 계속 짓거려봐. 죽일 거야.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이렇게 옥상에 그 턱이 없어요. 거기 끝에다 세워놓고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떨어뜨리려고 하는 막 자세를 잡고 있는데 앤디가 얘기해요. 부인을 믿는다면 35,000불을 가질 수 있어요. 전부 다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세히 얘기해봐. 그 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세요. 배우자에겐 6만 불까지 한 번은 세금 없이 줘도 돼요. 국세청은 한 푼도 못 건드리죠. 제가 다 해드리죠. 그럼 돈이 절약되죠. 세무 양식만 가지고 오시면 제가 해드리죠. 수수료도 거의 안 받고요. 다만 제 동료들에게 맥주 3병씩만 주세요. 그 주변의 간수들이 막 웃어요. 동료라고? 웃기는군. 그러면서 앤디가 말해요. 야외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맥주 한 잔에 더 일할 맛이 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벙찐 표정으로 여기서 레드랑 친구들이 막 레드를 바라보는데 하들러가 뭘 꼬라봐 그러면서 일이나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들러가 멱살을 딱 놔줘요. 앤디가 서서히 걸어가요. 그러면서 레드가 나레이션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이 끝나기 전날 1949년 봄에 지붕 보수 작업을 했던 제수들 모두는 아침 10시에 한 줄로 나란히 앉았고 쇼생크 역사상 최고로 고약했던 간수가 제공한 얼음처럼 차가운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관대하기도 했지. 그 악질 간수장. 우린 마치 자유인처럼 앉아서 햇빛을 받으며 마셨다. 꼭 우리들 집 지붕을 고치고 있는 기분이었다. 우린 부러울 게 없었다. 그런데 앤디는 휴식 시간 동안 그늘에 앉아서는 뜻모를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맥주를 마시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영화 20세기 영화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말 좋은 장면이에요, 이 장면. 그러면서 여기 있는 동료들이 앤디가 이렇게 그늘에 앉아가지고 웃고만 있어요. 자기는 안 마시고. 그래서 맥주를 이렇게 먹으라고 갖다 주니까 너 되겠어, 난 마시지 않아. 뭐 이렇게 굉장히 깔아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도 의미가 있어요. 앤디의 동료들은 햇빛에 앉아 있었고 앤디는 그늘에 앉아 있었거든요. 햇빛은 어쨌든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은유인데 앤디는 아직 이 정도의 자유를 만끽하고 싶지 않았었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거기서 어쨌든 그 사람들은 간수장이 주는 맥주를 마시고 마치 자기네 집 지붕이 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은 그건 어차피 감옥 안에서 제한된 자유였잖아요. 그리고 앤디는 약간 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술 먹고서 그날 그렇게 일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로서 앤디는 아직 햇빛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즐기지 않았어요. 햇빛 알러지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손잡고처럼 뭐 그런 봄을 타서 그랬을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햇빛 알러지. 목사님이어가지고 술 안 드시.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되게 만족을 해요. 이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앤디는 이게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얘기 듣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나 이 쇼생크 탈출 영화 전체는 안 봤는데 그
박영선 목사님이 쇼생크 탈출에 대해서 영화 해설하면서 설교처럼 한 거를 봤거든. 네. 그 장면에 그때 이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천국을 맛보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은 감옥 안에 있어도 그 감옥에 갇히지 않고 감옥을 탈출하는 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탈출하게 되지만 그 감옥 안에서 자유를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는 사람이다. 뭐 그러면서 요 장면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장면이 바뀌고 이제 보거스와 일당들이 또 앤디를 성폭행하려고 해요. 근데 앤디가 저항을 하다가 심하게 구타를 당해가지고 교도소 병원에서 한 달 정도는 입원하게 돼요. 보거스는 독방에 갇혀요. 한 달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깜빵으로 딱 끝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불을 딱 켜니까 그 방 안에 하들러가 있었어요. 192cm. 그러더니 뭐예요 하니까 그 특유 간수장 봉을 가지고 죽도록 두들겨 맞아요. 보거스가. 네. 그 다음에 레드의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뀌었다. 그 후에 앤디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보거스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다른 그런 병동으로 이송돼서 죽을 때까지 못 걸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앤디의 감옥 생활이 이렇게 극적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앤디는 수족이 되었는데 내 수족을 네. 건드려 거의 이제 이런 거였죠. 그렇죠. 영화 보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재밌네요. 혹시 뭐 이 장면들이라든지 영화 어쨌든 전반부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들 있나요? 아니 뭐 김사부가 너무 워낙 정리 잘해줘가지고. 설명 근데 그 네. 맥주 마시는 장면 뭐 못 봤죠. 네. 지나가면 아예 못 봤어요. 유튜브에서 찾아도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엄청 진짜 사람들이 평화로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풀밭이나 그런 막 센트럴파크 막 이런데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가지고 맥주를 마시는데. 그 감옥에서의 자유로움이 역설적으로 주는 평화로움 같은 게 있어? 그게 굉장히 잘 묘사가 돼 있죠. 일단 그게? 야외 노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이 아니었고, 그치? 그 바깥에 어떤 평화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영화 장면 중에 되게 유명한 게 그 굿모닝 베트남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와라 원더풀 월드가 틀어질 때 그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에 대한 역설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이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맥주 마시는 장면에서 또 연출되는 그러니까 완전 거죠. 공기가 달라져요.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 뭐 이런 사건으로 것들이. 인해서 아 그렇구나. 거기서 약간 이렇게 자결하는 햇빛의 연출이 처음 나오죠. 장렬하는 네. 자결은 스스로 수어사이드 장렬하는. 네. 장렬하는. 그리고 거기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아래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난 어렸을 때 이 장면을 보고 맥주가 단 줄 알았다.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얼음 바켓스 같은 데다 이렇게 담아와가지고 맞아. 찰랑찰랑 흔들면서 이렇게 벅벅벅 마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보고 군침이 돌았었거든요. 네. 그 간수장이 직접 이렇게 막 박스로 날라서 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뜨거워지기 전에 미지근해지기 전에 빨리 마셔. 근데 레이디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약간 비꼬는 그런 거였던 그렇겠죠. 거죠. 네. 네. 장면 설명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후에 2부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